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교육은 처음이라서 여러분도 이 장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은 처음이실 거고 저를 만나는 건 처음이시겠죠. 처음 뵀으니까 제 인사부터 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20대 때부터 제조업에서 제조업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젊었을 적에 뭐 오열하게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노동조합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때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50대가 넘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사독재 시절이죠. 옛날 20대 때 군사독재 시절 때부터 노조를 생산 현장에서 부평에 있는 혜태유업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현대그룹 노조 총연합이라는 데서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지금은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가 됐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저도 거의 20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속노조하고 저하고 갈등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아무나 유니온, 그러니까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하는 아무나 유니온을 줄여서 아유라고 제가 이름을 줄여서 아유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교육 요청을 받으면서 약간 고민이 됐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여기 노조가 복수노조잖아요. 하나의 노조가 아니라 복수노조. 민주노총에 있는 쪽에 노조가 있고 복수노조로 돼 있어서. 근데 제가 민주노총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에 나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우리 관계가, 노사 관계가 원래 노동자 혹은 노조하고 사용자의 노사 관계. 두 주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노사 관계인데, 여기처럼 복수노조가 되면 1노조, 2노조 있으면 사용자가 한 명이고 노조가 두 개잖아요. 이러면 이제 삼각관계로 바뀌죠.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둘이서 사랑하면은 뭐 좋을 수 있지만 그렇죠. 삼각관계가 되면 난리 납니다. 이건 사랑하는 매우 애틋하고 절실하고 즐겁고 막 행복한 연인관계가 삼각관계 되는 순간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관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각관계가 된다는 것은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거고, 이런 삼각관계에 들어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욕먹기 딱 좋은 일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나름 이쪽 방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나눠졌던 가부님 하시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쪽에 서비스업내에 있는 친구들도 있죠. 거의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교육은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코웨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전에 LG 가전 쪽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조직하고 그런 걸 봤어요. 저도 삼성에서 노조 처음 만들 때, 삼성에서 노조 처음 만드는 작은 삼성전자 서비스 방문해서 기사들이 있잖아요. 수리하는 기사들, 이런 분들 노조 처음 만들 때 제가 노조 처음 만들었거든요. 2011년에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지금 그분들은 정규직 돼갖고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그분들 처음 노조 만들 때 처음 만나서 시작한 게 저는 만나서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조를 오랫동안 한 편이고, 새로운 이제 노조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아서 위원장님이 또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담아서 얘기를 드릴까 하고 오늘 그런 교육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노조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잠깐 들으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여기 노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바른 코웨이가 바른 노조, 좋은 노조, 성공하는 노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원래 성공한 노조가 되려면은 본인들,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 조합원,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노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성에 맞는 노조, 우리한테 잘 맞는 옷을 입듯이 잘 맞는 노조를 만들어야 성공하는 노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는 노조가 되면 우리 특징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들은 여러분들의 특징은 5가지, 이렇게 신분, 불복, 삼 이렇게 약자로 줄여갖고 제가 정리했는데, 일단 신생노조라는 것이 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노조더라고요. 근데 신생노조인데 조합원들은 중년이라고 들었어요. 중년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면 인생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산다는 게 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은 갖고 계신데 노조에 대한 경험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을 잘 살려야 돼. 중년 여성들, 그런데 신참 조합원들, 이 조합원, 우리 노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잘 살려낼 건가. 근데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성 사업장, 여성 중심의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마다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노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을 닮았어요.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건설에 맞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배를 만드는 조선산업의 엄청나게 큰 유조선, 저도 금속노조였으니까 유조선 만드는 이분들은 그 배를 닮아있어요. 철강에서 쇳물 녹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철강 만드는 그 일을 닮아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자동차를 닮아있어요. 어떻게 닮아있는가 이거 상세히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소나 이런 데는 큰 유조선을 만들기 때문에 건설업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야외에서 일을 해요.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데서 서로 뚝뚝 떨어져서 일합니다. 그런데 뚝뚝 떨어져서 일을 하는데 건설 일처럼 하니까 이 배 유조선 만들려면은 철판 같은 게 어마어마한 큽니다. 운동장만 합니다. 그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도 커요. 동료들하고 부를 때 목소리 크고, 그게 거칠어요. 야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래 성격이 거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동차 공장에는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5만 명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할 때 생산 라인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많이 치이죠. 큰 소리 내거나 그런다. 그러니까 약간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선이 굵고 거친 반면에 자동차에 있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선이 작고 잔대가리를 잘 굴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음성 좀 꺼주세요. 서비스 쪽에 계신 여성분들하고 제가 그 노조 하다가 교육을 가면은 되게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교육을 하면 가만히 듣기만 해요. 어디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제조업에 있는 분들은 물건을 보고 일을 하잖아요. 뭐 자동차든 뭐 제조 쇳덩어리에다 내는 물건을 보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면서 대화하면서 일하러 할 때 표정이 없어요, 별로. 근데 감정 노동을 하거나 서비스직, 여러분도 서비스직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 서비스직은 아닌 것 같고, 서비스직 하면 그 고객 대면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리액션이 많아야 되잖아요. 리액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요. 표정에서도 그리고 막 이렇게 리액션이 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조업에 가서 노조 사람들을 교육하면 이 사람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좀 유사한 여성의 특히 서비스직에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하면 항상 한마디 한마디 즉각 표정 변화가 웃음이라든가 뭔가 이게 다 변화가 있습니다. 리액션이 항상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좀 그러다가 제조업에서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싶은데 뭘 이렇게 교육하면서 뭘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저 사람 듣고 있나 뭐 안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만들어 보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만들어요. 교육 끝나고 이런 걸 나중에 만들 겁니다 하면 근데 막 서비스 병원 막 이런 분들 막 리액션도 좋아요. 그 정말 호응 좋다 오늘 막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10분 드릴 테니까 뭘 만들어 보세요. 막 떠들어요. 와 이렇게 야 정말 활발하게 토론한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계속 있다가 불량품 생산하면 내가 정확하게 생산량을 맞춰야죠. 생산을 하는 거. 근데 서비스에 계신 분들은 대면 접촉으로 감정 노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호흡이 중요하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누구 잘못이거나 누가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그런 노동을 닮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중년이고 삶을 어느 정도 경험하시는데 노조 경험은 없는 이런 여성 사업장들의 특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오, 웬일이지?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높아요? 아니요, 떨어진다고. 아, 남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이 떨어져요. 그렇죠.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높은 편이잖아요. 공감을 잘해줍니다.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꾸로 다른 걸로 넘어가면 여성들이 많이 모였으면 어떤 것을 결단하고 결정해서 쭉 밀고 가는 게 역할 수 있죠. 공감력은 높을 수 있는데. 근데 남자들은 공감력은 떨어지는데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노조를 할 때 이런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이걸 살려서 노조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산되어 노동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 제조업 제가 오래 했었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번 뭉쳐서 일을 하잖아요. 출근도 같은 시간에 하고 퇴근도 같은 시간에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일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완전히 딱 짜여진 집단에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과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완전히 다 떨어져서 일하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노동, 집단적 노동하는 것과 분산적 노동하는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또 사람들이 다릅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면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전물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좋아요. 선전물 한 장이면 오늘 식당에 선전물 한 장 만들라고 식당에 딱 뿌리면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런 데서 편합니다. 대신 또 일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뭔가 잘못된 판단하면 공장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서로 못 만나는 분들은 가끔씩 카톡이나 막 이런 톡방으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온라인 소통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온라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있을 때 만나면 우리는 오감에다가 육감까지 작동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육감까지 작동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글자하고 화면을 시각과 청각으로만 소통을 합니다. 시각과 청각으로만 소통하니까 제한적이에요, 소통이. 그래도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욕을 하는데, 지금 욕을 하는데
지금 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야 왜 그래 이년아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욕이 아니죠. 정겨움의 표현이에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육감이 동원되지 않는 소통하는데 문자 하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오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뒤틀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소통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노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하면서 노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분산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늘 같이 옆에서 모여갖고 막 얘기하면은 이쪽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쪽에서 생산 라인에 먼저 앞에 생산 라인에서 일이 멈추면 나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 라인이 멈추면은 나는 가만히 서서 그래 나는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이 돌아가서 하려면 가서 같이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빨리 해결해야지. 야 관리자 부르고 뭐 해야 돼.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업을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죠. 근데 개별적인 노동을 하다 보면은 혼자 해결해야 돼요. 혼자. 그러다 보면은 집단적인 노동하는 사람들은 동료의식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개별적 노동하면 동료의식이 더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죠.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집단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될 건가 다 다르겠죠. 그런 노동에 따른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불안정 노동, 1년 계약직, 뭐 이게 계약직, 예? 네, 저희가 1년 입대 계약서로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고용, 네. 특수고용직이죠. 특고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확산되기 시작하면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생겼는데,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생긴 다음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그 아까 1대1 관계, 노사 1대1 관계에서 노조도 여러 개고 회사도 여러 개가 되는 다자간 관계로 바뀝니다. 복합적인 관계로. 회사 하나고 노조 하나면 붙어가지고 싸우거나 많이 하면 되는데 계속 그러고. 근데 갑자기 사용자가 또 원청 사용자, 하청 사용자 있죠. 노조도 원청 정규직 노동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이렇게 불안정 노동, 1년 계약직, 특수고용직 하면은 완전히 다른 이슈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 사회안정 비정규직 때문에 정규직화 요구가 있고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도 이제 판단을 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입을 많이 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똑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않아요. 예를 들면 제조업으로 보면 조선소에 있는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화 요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많을 때 한꺼번에 올라와서 일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빠져서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소가 울산 쪽하고 거제 쪽하고 목포 쪽에 있습니다. 남해안선 이렇게 따라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막 이동하면서 노동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언론에 나와서 뭐 거제도도 투쟁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거제 조선소에 있는 이 노동자들 하청팀 완전 여러분처럼 비슷한 그 1년 계약도 아니고 그냥 일 있을 때만 계약하고 그거만 끝나면 돌발팀, 돌관팀이나 그 일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정규직도 임금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노동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정규직화 별로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하청 공장에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완성차 생산 라인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왜 그러겠어요? 같은 생산라인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요. 근데 이쪽 바퀴는 정규직이 조립하고 저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되잖아요. 둘이 비교됩니다. 저 실제로 일하는 게 똑같은 일이 나오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쟤는 정규직이고 내 임금도 이렇게 차이나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공장으로 이동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비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정규직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정규직 되고 싶은 욕망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물론 법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과 소송을 했을 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여기 또 그런 고민을 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수고용직이 어떻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런 거 일단 놔두고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 힘을 탄탄히 키워서 우리 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노조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노조 어디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노조를 아주 만들기 어려운 데서 제주 화천 공장인데 만들었습니다.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한 몇 년 만에 지금 이제 7,000명 넘는 조합이 됐어요. 굉장히 이제 잘 된 거죠. 연봉도 거의 2배 올랐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이 친구들을 노조 다 비정규직인데 이 친구들 노조 만들 때는 비정규직 이름도 안 쓰고 비정규직 정규직과 요구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했습니다. 안 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 권리를 힘을 키워서 우리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 라는 전략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여기는 잘 됐죠. 그렇게 잘 돼서 가면 굳이 지금은 정규직 뭐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처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불안정 노동하고 있다는 조건도 여러분들의 특성이긴 한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복수노조이고 소수노조입니다. 복수노조이고 소수노조인데 사실 이게 노조 활동할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쥐약이 쥐약. 예, 참 쥐약입니다. 예, 복수노조일 때는 쥐약이 아까 삼각관계죠. 근데 문제는 복수노조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복수노조가 되면 처음부터 이제 소수노조면 교섭권도 없고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복수노조라는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것도 복수노조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략, 조건에 따라 전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흔히 조합원들 교육하고 이럴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복수노조가 되면 태권도형 방법과 씨름형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권도는 어떻게 합니까? 태권도 경기하면 떨어져서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복수노조 경쟁하는 복수노조하고 계속 약점을 파고들고 너네 이렇게 교섭했는데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하고 니네 뭘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니네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하고 막 문제 있다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격전을 해서 쟤네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노조로 와야 돼 라는 것을 설득하는 그런 방식 태권도형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막 타격전하는 게 씨름은 반대로 하잖아요. 씨름은 어떻게 해요? 씨름은 둘이 가까이 잡고 끌어 당기잖아요. 끌어 당겨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얼굴 사이좋게 이렇게 막 가까이 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복수노조에서 우리가 다수노조가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어요. 새로 고친 이렇게 있는데 제3지대에 있는. 이 3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냐면은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오래되니까 노조가 오래되니까 관성이 많이 젖어요. 관성이 많이 젖어드니까 새로운 노동들을 만나면 그 새로운 노동들의 조건에 맞게 노조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편향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수석님이십니까? 네. 수석님이 아까 그 서비스 그쪽에 이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보니까 서비스 연맹에서 선전물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선거에 33명을 출마시킨다고 지지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전부 다 진보당.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하나의 연맹에 33명이나 출마시킨다고? 이게 무슨 당이야 노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노조의 기능보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이건 당과 노조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관성들이 있어요. 전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파라 뭐 그런 얘기는 뭐 너무 전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관성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관성을 벗어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 약점이 있는 거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기존의 노하우라든가 자원들이 있죠. 전국적 자원들이 있죠. 자원들이 있어요. 조직이라든가 자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원을 기존의 노하우나 자원들을 거기서부터 가져올 수는 없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자원과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 5가지 문제, 5가지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바른코웨이 노조가 성공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 특징에 맞는 길을 찾으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5가지 특징에 맞는 길을 다 따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시죠. 이렇게는 못하면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한테 맞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조만간 다수노조가 되고 교섭권도 갖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길을 찾는다고 하면. 제가 30년 넘는 노조 경험으로 봤을 때 100%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 나가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건방질 것 같아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경험자로서 몇 가지 기초가 되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 PPT에는 결사체라고 써있잖아요. 결사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제가 20대일 때 여러분들 연배 비슷한 아닌가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독재정권.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안대에 조그만 섬에 태어났을 거예요. 섬놈이 배 타고 집에를 가고. 근데 그 살다가 거기 고등학교가 없어서 광주로 학교를 가요. 광주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 독재정권 그리고 제가 서울로 학교를 갔는데 조투경찰이 항상 들어와서 이렇게 다 막고 있어요. 이게 독재정권이었죠. 독재정권이니까 숨이 막히죠. 숨이 막히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전두환 비판하는 분은 바로 빨갱이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자유잖아요. 그런 거 만들었다가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이런 결사의 자유가 없었을 때 정말 숨막히 저는 그때 공장에 있었는데 민주노조가 없어요. 노조를 못 만들어요. 만들면 빨갱이라고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냐? 경찰이 아니에요. 안기부 그런 데서 저도 여기서 잘릴 때 예비군 중대본부 그러니까 군바리들한테 잘렸습니다. 그때 공장에 회사에 군바리들 들어와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거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대한민국 33조 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 3권이라고 하잖아요. 노동 3권이 있어요. 헌법에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노동 3권이라는 게. 자주적 단결권. 이게 뭡니까? 노동자들이 혼자 짚을 수 없는 것들 혼자 사장한테 덤볐다가 작살나니까 때로 뭉쳐서 덤비라는 거예요. 때를 일하고 덤비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그렇게 보고 일단 뭉쳐라.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니네. 뭉쳐라 라는 거고 뭉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교섭권을 주거든. 교섭에 회사 사용자가 안 나오면 이게 불법 부당노동이 처벌받잖아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죠. 말로 안 되면 힘으로 해야죠. 말 안 하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냐, 파업권이죠. 이거 가지고 평생 맨날 사용자들하고 싸우지. 파업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몇 조의 손실이 났다, 이 회사가 파업을 해서 몇 조의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사용자를 만나요. 그거 헌법 법률에서 손해 나게 하라고 원래 이 법을 정한 거야. 그렇잖아요. 원래 민사상의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걸 못 견디게 해서 들어주게 하라고 하는 게 파업거든요. 이게 맨날 이런 거 싸운 거. 근데 이거 삼성에서 노조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 노동 상권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회사 그 센터의 사장 이런 사람들이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법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노동 상권인데 이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결사의 자유, 자주적인 단결권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노 측에서는 결사투쟁을 외쳐왔습니까? 결사투쟁을. 그때의 결사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사는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일하는 시민들이 모인 결사체입니다. 이 결사의 자유가 옛날에는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숨이 막혀봐야 이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듯이 그게 없었던 시절은 이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로 해서 맨날 외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절절하게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때 불렀습니다. 그런 투쟁 끝에 왔는데 이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조인데 문제는 세상에는 많은 집단이 있잖아요. 조직이 많이 있는데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만든 거죠.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대빵은 누군가 대표는 돈 많은 대빵이잖아요. 돈 투자 많이 한 대주주가 마음대로 합니다. 주주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임명한 경영진들,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당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를 많이 얻어야죠. 그럼 표를 많이 얻는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당에서는 대빵인 거죠. 그런데 노조는 그런 조직하고 다른 그런 결사체하고 다른. 노조는 권리, 아까 노동 3권 할 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할 때 그 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잖아요. 권리입니다. 권리를 위해서 만든 결사체입니다. 노조는 권리를 위한 조직인 거죠. 권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권리, 이익이나 권력은, 이익은 내가 이익을 취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한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별 없이 적용돼야 되는 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에 필요한 거는 정인 거죠. 동료들과의 정인 거죠.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정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하고 다른 결사체는 종류가 다른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놓고 질문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혹시? 사진 너무 작아요. 안 보이네. 메타세콰이어,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여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제주도. 여기는 여기 경북입니다. 경북. 이게 돌담길 유명한. 이런 길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새소리 들리고 꽃이 피는 이런 길이 있어요. 또 이 길은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길.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길. 이런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이쪽 길이 1번, 2번. 1번. 1번이죠. 대부분 그렇죠. 1번이죠. 우리는 또 이런 길을 걷고 싶어서 시간 내가지고 이런 길을 찾아다니잖아요. 이런 길을 걷고 싶어서. 근데 이런 길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근처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만, 이 길을 벗어나서 이런 길을.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길이 이쪽입니다. 1번이다. 근데 어떤 길을 갖고 싶습니까?
이 중에 어디 있는 땅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싸울 거 바뀌잖아요. 땅이 바뀝니다.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번인데 어떤 길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2번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있죠. 길은 똑같은데 아버지. 어떻게 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길을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노조를 한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마인드로 하는 거는 노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마인드로 하는 게 노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조를 신생노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면서 노조 만든 거 봐도 수만 명 될 거예요, 지금 조합원들이. 근데 노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들으셨지만 비정규직 하청 공장에 있는 젊은 20대 이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노조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니네 회사를 차근차근 나눠갖고 노조 못 만들게 나눠놨어요. 근데 노조 만들려고 왔어요. 노조는 왜 하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는데 관리한테 싸군 욕을 듣자는 거예요. 자기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회사 오래 못 다녔다. 아니면 노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찾아왔대요. 아 그러냐? 그럼 노조 해보자. 반대로 노조를 해보려고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불이익을 갑자기 사람이 뭔가 회사한테 밑보이는 거야. 잘릴지도 모르고 임금이 깎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노조를 해보겠다고. 그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더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노조할 때 처음에 이제 뭐 다 다르게 하면 떼인 돈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선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노조는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곳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노조 안 하는 게 좋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조는 왜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그럴 거는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노조는 권리를 위한 조직, 이익을 위한 조직. 그럼 권리하고 이익하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는 좀 복잡해질 수도 있죠. 권리라고 그 한문으로 쓰잖아요. 권력 할 때 권자가 똑같아요. 이 권리 할 때 리자는 이익 할 때하고 이 똑같아요. 글씨가. 근데 그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이익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것도 이제 그 계산해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권리는 권리 조항과 이익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배타적인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하고 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사의 자유는 너 빼고 다른 사람한테만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되는 누구한테나 다 무차별적으로 이 자유가 있는 거죠. 언론, 출판, 결사,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있습니다. 이건 다 무차별적으로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노동자한테 적용되는 권리는 뭡니까? 노동권입니다. 노동 3권 이런 거. 모든 노동자한테 다 적용합니다. 그 적용 안 해주려고 특수고용직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사실은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조를 만들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너무 잘 알려질 수 있는 사례인데 이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회사라 이 회사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2011년인가 12년 이때쯤 경기에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면 여성 사업자님, 여성들이 다수예요.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기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잘 생각 안 했다가 노조를 만드는 걸 지원을 했어요. 근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조 그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조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았다. 노조를 만들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임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에 맞게 임금을 올렸어요. 2배 정도 올렸어. 그러니까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뛰니까 조합원 가입이 확 늘었어요. 근데 회사가 꼬십니다. 그 사람들은 노조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익 단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 단체. 그런데 회사 꼬십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임금 더 올려주기라고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익 따라서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조금 좀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임금 안 올리죠. 안 올려줍니다. 탈퇴하면 올려줄게 이랬는데 안 올려주게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조가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그때야 이제 조합원들이 아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늦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복구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가 올라와가지고 전부 농성하고 막 여러 가지 투쟁을 한 다음에 겨우 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노조는 절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권리를 위한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결될까? 이게 이익을 생각하는 조합원은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익을 생각하는 조합원은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해서 뭐가 나한테 이익이 더 될까? 이렇게. 그 이익 중심주의. 근데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리는 아까 뭐라 했죠? 권리는 정입니다. 정. 동료들. 같은 사람들 정. 우정, 애정, 다정 이런 정입니다. 정. 그게 돈독하게 쌓이고 그러면 단체 협약 있나요 여기?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단체 협약 이거 기억이 나실지 단체 협약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단체 협약을 보면 전 세계 노동조합이 잘못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세계 노동조합의 대부분의 단체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문에서 이 단체 협약은 뭐를 위해서 누구누구가 이걸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는데 1장 이런 데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단체 협약에? 잘 기억을 못 하시죠? 중앙적으로 나오는 헌법은 이런 쪽으로 나오잖아요. 1장 이런 데 가면 조합원을 누구로 하고 네. 간부는 누구로 하고 사무실은 어디다 두고 네. 교육시간은 얼마 하고 간부 타임오프는 얼마 주고 이런 게 나와요 먼저.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임금이나 복지조항은 언제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5, 6 이런 데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주목을 하잖아요. 이 앞에 왜 이런 조항이 나오고 뒤에 임금이나 이익과 관련된 조항이 나오고 앞에 나오는 조항이 권리조항이에요. 전 세계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싸우면서 왜 권리조항부터 먼저 앞에다 빼놨을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현대자동차, 제가 20대 때 현대자동차에 있는 친구들 지금 이제 다 이제 퇴직할 나이 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노조를 만들어서 현대, 기아 뭐 다 그런 친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섬에서 나와갖고 20대 때 공장 다닐 때 철공소, 옆에 철공소나 현대자동차나 임금이 다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제가 혜택유업 처음 들어가고 수습으로 일할 때 월급이 7만 5천 원 주더니 7만 5천 원. 임금이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공장이라고 하는 데하고 딴 데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죠? 지금 완전 섬에 우리 섬에 가면 현대 뭐 좋은 대학 나온 애들보다 대공장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노조 있는 데는 단심이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일단 정년 전까지 잘 못 자르잖아요.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라고 했는데 중역이 안 되면 중간에 잘리잖아요. 퇴직당합니다. 퇴직당하니까 여기 수고해주세요. 퇴직당한 이분들 벨라님 음수고해주세요. 음수고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연봉 떼고 정년퇴직까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조건이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노조 만들 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현대자동차에는 제 나이 또래면 현대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이 연봉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참 아니에요. 8천 이런 이상 되겠지. 연봉 그렇죠. 월급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예를 들면 대공장들, 대기업들 그리고 개폐권 같은 데 이런 데도 연봉이 굉장히 센데요. 저희가 노조 처음 만들 때 돈 보고 만든 거 아니에요. 돈 보고 만든 거 아니에요. 노조 처음 만든 돈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아까 얘기했던 권리조합. 실리냐 권리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실리적인 위원장이 나오고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장이 나오고 경선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실리적인 집행부가 들어선 다음에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큰 공장에 현장이 튼튼하려면 노조가 튼튼하려면 대의원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들로 활동도 하고 조합도 만나고 현장 활동도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고. 근데 실리적인 위원장이 되니까 현장에 그런 노조 활동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그 얼마 안 지나서 조합원들이 실리적인 집행법은 아니야. 그런데 후야 바꾸는데 날 어렵습니다. 바꾸는 게. 양봉수라고 우리 나주 전라도 그 친구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이 친구는 나중에 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해고되고 그런 다음에 부진까지 했어요. 부진까지. 제가 그래서 얘기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배부른 기증노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조들이 오늘날 이런 상황을, 이런 조건을 누리게 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익, 돈, 임금, 거기에 목맸다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돈보다 사람, 실리보다 권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어요. 그렇게 투쟁한 결과 오늘날 탄탄한 권리가 있으니까. 탄탄한 권리가 있으니까 연봉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금 노조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죠. 노조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권리를 위한 조직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들이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권리는 우정과 애정과 다정함이 뒷받침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이 노조는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 몇 시까지 한 거죠? 4시까지요? 지금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 언제냐면 70년대 말 80년 초죠.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들이 힘이 있었죠. 그건 역사적으로 SBS가 하는 그때 그 이야기인가 그 프로그램 있지. 역사 저널 뭐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한번 나왔는데 70년대 말 이럴 때는 경공업, 그러니까 옷 만들고 섬유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어 YH 사건이라고 해서 YH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민단사 정권농성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박정희 죽기 전이죠. 근데 들어갔는데 경찰 들어가고 똥물을 뿌려가지고 똥물을 뿌려고 난리 났어. 저건 해산시킨 거. 난리 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 안 참죠. 예, 한번 눈가 뒤집히면 여성들이 진짜 독하게 달려들거든요. 독하게 달려가고 붙어가지고 그 난리 나고 그러면서 민심이 막 흔들려요. 근데 그 일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사법 탄광에서 투쟁이 세게 일어나죠. 그럼 민심이 막 적극적으로 동요하니까 김정희가 박정희를 쏴죽은 거죠. 그래서 70년대 말 80년대 이럴 때
여성들이 노조를 주도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20대 때 공장 들어갔을 때 지금으로는 센 언니 혹은 왕언니라고 하는 그 현장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천에 있는 그 부평에 공장을 부천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전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인데 이제 그때 나이로 보면 아마 우리 나이가 40대, 50대인 여성들이 중심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군산독종 정권이 워낙 세게 붙잖아요. 세게 붙었는데 싸움 붙었어요. 자기 투쟁이 되고. 근데 이제 공장 정문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공장 정문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구사대라고 해서 이제 막 경찰 뭐 그쪽 이제 맞고 우리는 바깥에서 이제 여성 조합하고 막 붙는데 저는 이제 아니 뭘 새파란 젊은 애가지고 뭘 몰랐고 이제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막 육박hin이 보내고 월급 섞이고 여성 조합을 막 잡고 관리자하고 뭐 땡기고 막 이래서 막 섞여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와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게 이 비명이 진짜 죽을 사람 비명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성 조합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여성 조합원 한 분이 관리자 핵심 관리자의 거기를 잡고 그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서 웃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와 그 기세가 여성 조합원들의 기세 이제 목숨 갖춘 다음에 한번 달라붙어보자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딱 듣고 일순간 우리가 모두가 다 정지하면 딱 정지된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기세가 장난 아니다라는 게 느낌이 들죠. 그 관리자들이 쭈쭈쭈쭈 물러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다 쭈삣거리고 남자 뭐 쭈삣거리는데 가서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집회 끝나고 저는 술 마시고 술 엄청 많이 먹고 와 진짜 장난이다. 누님들 진짜 대단하다. 그 기억들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2012년 아주 가까운 2012년에 경기도 안산에 SJM이라는 부품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그 부품 공장에 남성이 다수고 여성 조합이 한 30%좀 되나 여성부장도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 2012년 7월 27일 날 공권력과 용역 깡패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노조를 박살내려고 용역 깡패들이 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완전히 다 박살냈어요. 회사 그 걔네들도 감옥에 보내고 그 용역 깡패들 회사 사장도 감옥에 보내고 그 회사 다 해체시키고 그렇게 투쟁했는데 이 투쟁을 시작할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용역 깡패들이 공장에 무차별하게 쳐들어가고 폭력을 휘둘리고 쇠팔 던지고 그러고 막 조합원들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현장에서 토론을 하게 돼요. 같이 조합원들이 여기를 공장에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서 나가자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 공장이 누구의 공장인데 우리 일터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버티자는 주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막 되고 있는 순간에 우리 SJM의 언니들이 딱 나선 거예요. 이 공장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공장인데 우리가 나가냐고. 그거 무서워? 지켜야지! 라고 여성 조합원 박선숙 언니, 선숙 있는 님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성 조합원 다 맞아, 우리가 지켜야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꼼짝 말하죠. 여성 동작을 딱 얘기하는데 꼼짝 그래서 똘똘 뭉쳐서 공장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걔네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남성이면 이제 쟤네들이 폭력하면 우리도 폭력하고 쌍방폭력이라고 우리가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핸드폰으로 전부 사진 찍어. 우리가 당하는 걸. 그래서 당하더라도 폭력은 하지 말고 다 찍어라. 찍어가지고 우리가 증거자료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겁나면 과격하게 행동하잖아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우리 완전하게 승리했어요. 2달 좀 못 싸웠는데 1인당 900만 원씩 위로금 받고 사과 받고 다 해가지고 그 회사 관리자 구속시키고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 싸움을 시작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있었냐면 여성조합. 그 조합원들이 제가 하루도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밤새서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투쟁 있고 그러면 밤에 선전물 만들어서 그 다음날 뿌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여성 동기들이 정말 대단한 게 아침에 공장이 다 문 닫았어요. 지금 공장을 차단하고 있는데 여성 조합원들이 그 옆에 있는 원시운동장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모였는데 새벽 4시, 5시 되면 오셔요. 그래서 운동장을 그렇게 돼. 여성분들 죽었고, 그래서 할 일과를 시작해요. 그런 분들 보면, 지금도 이제 그분들 보시면, 이제 선수님이나 이런 분들 퇴사를 하셨는데, 정년퇴직 하셨는데, 제가 이제, 와, 멋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투쟁을 하다 보면 경찰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혀갖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참, 그러면 진짜 이분은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분들이 빠지라고, 남자들 빠지라고. 원래 반대잖아요. 여자들 빠져. 남자들 싸울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격해집니다. 그렇죠. 남자들 싸우면 과격해져요. 근데 여성들이 앞장서면 과격해지지 않고 정당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동료들이 앞에 딱 서니까 경찰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당하는 그런 걸. 그래서 요즘 여경찰들을 앞에다 세워요. 그렇죠. 그것도 꽤 됐죠. 그것도. 근데 저는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나왔는데,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여성 사업장들 몇 군데 경험하면서 많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 콜센터 이런 데 많이 생기잖아요. 콜센터 여성들이 대부분 많고, 콜센터 노조 경험. 콜센터는 너무 기억이 많이 주변에 많죠. 그래서 뭐 삼성 콜센터도 있고, 뭐 금융사 콜센터도 있고, 뭐 서울시 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희망연대 이런 콜센터도 있고, 굉장히 콜센터가 많은데 그런 콜센터 여성들도 만나뵙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조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노조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권리가 중심 조직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노조를 그래도 이익단체로 생각할까 그러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좀 유행이라고 많이 알잖아요. 가스라이팅은 원래 1940년대 그 희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잉그리드 포드, 이 여성 배우 있죠.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영화에 나오잖아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음소거요. 남편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집주인을 죽였는데 여성 그 아내가 불안에 떨죠. 근데 가스등을 그 당시에 썼는데 가스등을 쓰는데 가스등은 집이 다 불을 켜버리면은 가스등이 약해지거든요. 가스가 그 집만 딱 따로따로 공급되니까 한꺼번에 공급되니까 이쪽이 불을 많이 쓰면 이쪽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등이 희미해지고 계속 집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걸 본 아내가 진짜 마음이 불안해지고, 왜냐면 남편이라든가 이렇게 행동이 딱 보면 느낌이 오니까 불안해집니다. 근데 남편은 계속 그걸 부인하면서 가스등이 어둡게 보이면 너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죠. 그래서 여성이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데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네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거야라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하면 사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건 그건 진짜 나쁜 짓거리인데 네가 잘못해서 맞을 짓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가스라이팅에 비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삽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백성이 주인인 사회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이 주인인 사회잖아요. 돈이 장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독 시스템인 거죠. 자본주의는 돈독 시스템이에요. 돈독 오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돈독 오르게 하는 시스템에서 돈독 오르게 하는 집단이 뭐냐면 기업이죠. 이윤을 위해서. 그렇다고 기업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윤을 위해서 한 그런 데서 하니까 매번 우리는 이익에 민감하게 살아왔어요. 이익에 민감하게 살다 보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불의는 그냥 넘기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 거죠. 작은 이익 하나에 목숨 거는 거죠. 근데 불의에는 분노할 줄 모르는 거죠. 노조가 권리 조직이라고 한다면 불의에 분노할 줄 알아요. 불의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요. 그래야 누군가 이익이 침해될 때 그 불의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늘어나는 사실. 저는 이익과 권리를 계속 대비해서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권리가 높아지면 이익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리를 튼튼하게 지키니까 1억 연봉까지 왔다 우리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인지 뭐 연장된 얘기인데 먹고 사니즘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먹고 사니즘 잘못 들어보시죠?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다가 이즘이라고 하는 사상 뭐 이렇게 주의 이즘이라고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니즘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 저는 이제 노동자들 저하고 같은 저도 노동자로 살아왔는데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계속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생존에 계속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에 빠져서 매번 그렇게 허덕이다가 살다가 그러다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죠. 먹고 사니즘이 아니라 재밌게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결국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것은 권리 문제입니다. 부자는 왜 부자로 잘 살 수 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거기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루는 뭘 책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창조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때 젊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태초에 노동이 있었으니 노동자가 밭을 일고 땅을 일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고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건물은 올라갈 수 없었고 노동자가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앉을 책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위대한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고 노동자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랑스러운 노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노조가 있는 거고 민주노조가 깃발이 휘날리는 땅을 만들어낼 때 노동자들이 드디어 행복한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가자. 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근거를 보면 노동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땅이 원래 애초에 땅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줄지어갖고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냥 주장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재산 소유권이나
재산을 상속할 그런 권리가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노동권. 노동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고, 노동이 없으면 회사의 이윤도 없고, 노동이 있어야 무슨 물건이 있고, 그래서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그래서 실행한 창조설이 아니라 노동 창조설을 주장을 해요. 노동 창조설.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론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론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노동 없는 세상은 없다. 노동이 다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만큼 노동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노동권이라는 문제는 부자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 재산권, 상속권, 경영권을 다 누리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리 중에 노동권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노동권 이 권리 하나만 있어도 사장들하고 맞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먹고 산이 좀 벗어나는 길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까 제일 노동권의 기초적인 자주적 단결권, 교섭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있잖아요, 세 개. 네. 근데 왜 노동상권의 자주적 단결권이 첫 번째일까요? 너무 간단한 모여야 된다고요. 모여야 뭐 하든지 모르지. 그렇지, 모여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복수노조 있는 제도에서 자주적 단결권이라고 하는 게,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소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을 완성하지 못한 거죠. 소수니까. 이 소수니까. 근데 여기서 자주적 단결권이면 자주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주적 단결권. 자주, 스스로 주인되는 단결권이잖아요. 근데 왜 그럼 자주적이라는 말을 붙여놨을까요, 앞에? 그냥 단결권이 아니고. 남한테 종속되는 단결권이라, 노조가, 노동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한테 종속되는, 사용자한테 종속되는 단결권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를 위한 단결권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보면 권력에 종속되는 단결권이 아니라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 정당에는 정파가 있는 거죠. 정파에 종속되는 단결권이 아니라 자주적 단결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노조 얘기하는데 정파에 종속된 단결권, 이거는 노조의 기능이 아니에요. 정파들이 들어와서 노조를 도구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그거는 자주적 단결권이 아니라 종속된 단결권입니다. 그래서 자주적 단결권이 중요한 거죠.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교육 몇 번 해갖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선전물도 내고 어떻게 수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노동 상권을 통해서 권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노조 만들 때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세상을 창조했고 노동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가 천대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 노조를 만들어서 저는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세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어서 첫 번째 나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노조를 만들어서 노사관계를 바꾸는 거죠. 내가 바뀌고 노사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예를 들면 87년 대투쟁을, 노동자 대투쟁을 해가지고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노조가 전국에 꽃피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바뀐 거죠. 그런 거 봤습니다. 나를 바꾸고 노사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술, 담배 끊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나를 바꾸는 게, 사실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나를 바꾸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를 바꾸는 거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마인드만 살짝 바꾸는, 회사 교육 이런 거 마인드 바꾸는데, 노조를 이익단체, 돈 이런 것이 아니라 권리, 그리고 정이 흘러야 된다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건데, 노조에 흐르는 에너지는 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이 흐르는 길이 있잖아요. 돈이 흐르는 길은 있잖아요. 돈은 회사 부자들 통해서 뭐 투자, 증권, 금융을 통해서 돈을 흐릅니다. 권력은 어디를
통해서 흐릅니까? 권력은 국회로 흐르고 저기 용산으로 흐르고 그리고 저 선거를 통해서 흐르고 권력은 근데 정은 현장을 타고 조합원들 우리 현장을 타고 정은 흘러야 돼. 현장을 타고 정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동료 사이에 정이 흐르는 길 그게 바로 현장 활동과 일상 활동, 마디 활동입니다. 근데 문제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고 잘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마디 활동은 삶의 마디, 일상의 마디에 노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위원장님 이제 수석님 계시고 잖아요. 그러면 위에 간부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면 노조가 뿌리 없는 단체처럼 아웃소싱 간부들이 대신해주는 간부들이 대신하는 아웃소싱된 집단처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노조를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군사독재 때는 노조 만들면 바로 박살나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하고 술 마시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럼 현장에서 또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관리자들이 눌러버리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밑뿌리부터 커져요. 그래서 현장 활동부터 튼튼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장 활동을 튼튼히 만들면서 때가 왔을 때 6월 항쟁 맞는 때가 왔을 때 다 들고 일어난 거죠. 확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밑바닥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현장 활동. 그리고 노조는 겹치거든요. 노조는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노조는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부당한 행동을 봤죠. 옆에 있는 동료가 와서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노조는 겹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는 현장 활동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일상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위원장님 활동, 여러 가지 활동, 간부들 활동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이 반드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조합원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익 중심의 노조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 걸 안 하려고 하는 조합원. 그러면 노조가 만나죠. 조합원들이 살아있는 노조는 뭐냐면 권리가 중요하다. 권리는 누구나 권리 주인이다. 무차별적으로 다 주인이다. 권리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답게 고객이 아니라 주인답게 노조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노조가 조합원들은 뭔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조합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작지만 소중한 활동들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마디마디, 노동하는 현장의 마디마디에서 일어나는 마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디 활동이 없으면 노조는 융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신생노조가 아까 제3지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노조한테 중요한 것은 이 마디 활동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쏠쏠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해내면 이 활동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도 노조 사람도 이 활동을 보면서 따르게 됩니다. 여성 사업들이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여성들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성들의 장점 아까 공감 능력이 남성보다 비교적으로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감 엄청 잘하고 리액션이 좋고. 그러면 여성 사업장 잘 되는 여성 사업장은 뭘 하겠어요? 수다가 많아요. 수다가 많아요. 그리고 수다 떠는 게 매우 마디 생활의 마디, 삶의 마디에서 수다 떠는 게 막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활력이 있으면 마디 활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불러서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시간은 다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하면 힘들 거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합원들 조회라든가 조합 모임을 티타임이나 수다방을 하든 이런 것들이 쏠쏠하게 있어야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막 수다 떨고 얘기가 뭔가 흘러다니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지침으로 하세요 그러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시스템이 조직 시스템이 있어요. 대의원 있나요 여기? 대의원 있죠. 형식적인 대의원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마디마디에 수다 떠는 이런 조합원 모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꼭 대의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어떤 이름이라도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런 마디 활동들을 통해서 튼튼한 꼴을 만들고 그게 주변에 신뢰를 얻게 되고
근데 이거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시스템을 쭉 가지고 이 수다거리를 만들어줘요. 수다거리를 좀 만들어줘요. 그게 흘러 넘쳐야 노조가 탄탄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아까 제일 앞에 이 노조가 성공하는 노조가 되려면 5가지 특징인데 이 5가지 특징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종합해서 쭉 그려보면 마디 활동과 간부 활동과 이게 다 같이 이게 운영돼야 되겠죠. 같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가면은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까 5가지 그런 특성을 살리는 노조의 전략 그러면 좀 부담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꾸는 거죠. 다수노조로 다시 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가 경험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노조를 몇만 명 되는 노조들 만들면서 조합원들한테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있어요. 네, 제가 구어로 단결 불패 이걸 내자로 부르면 단결 불패인데 이거를 항상 기억을 때문에 민주노 쪽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단결 불패를 단결하는 표현을 그런 거였는데 정말 제 경험으로는 노동자가 단결하면 패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서술판을 했을 때 우리가 단결했을 때 무너졌거든요. 삼성에서 무너져 삼성 77년 동안 무너져 삼성이었는데 77년 무너져 삼성인데 2013년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갖고 싸워가지고 2014년에 무너뜨라고 77년 만에 78년 만인가요? 이 단협을 체결했어요. 단결하는 노동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중년 여성들이 중심 이 노조에서 중년 여성의 파워를 어떻게 잘 발휘하게 만들 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 이게 우리 중년 여성들의 특징, 그렇지만 노조의 신참인 우리의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좀 공감 능력이 있지만 그럼 어떤 것을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리더적 자질은 취약한데 그걸 뭐 어떻게 보완할 건가라는 거. 그다음에 그 여성들의 맥이 잘 흐르려면 수다방이 곳곳에 생활마다 수다가 막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수다가 전국에 수다가 막 흘러 넘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작전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 노조가 지금은 비록 작은 노조지만 또 용성한 노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따졌는데 제가 할 얘기는 대충 제가 할 주제들은 지금까지 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